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43회. 저는 냉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1년을 미룬 콥26, 즉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1월 중순에 두 주일의 회의를 마쳤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대략의 결과를 아시겠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회의 결과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무엇인지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프레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네, 그리고 찬이쌤도 나오셨습니다. 네, 뛰어왔습니다. 네, 먼저 콥26 결과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될 텐데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각국은 배출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자고 했고 매년 진전된 상황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석 연료 가운데서 석탄 화력 발전 감축을 약속하기로 했지만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중국과 인도가 반대해서 네. 중국과 인도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이 꽤 많겠죠. 그래서 페이스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페이스 다운이라는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그래서 영어만 봐도 네.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요 관계에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의미 없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결정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삼림 벌채를 종식하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메탄의 배출도 축소하기로 한 거. 이게 좀 의미 있는 결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 코프26 이후에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래스고 회의에서 제출된 각국의 감축 목표 NDC죠. 요거를 못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네. 2100년까지는 2.4도의 지구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긍정적인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탄소 시장 규칙 만든 것도 뭐 성과라면 성과인데 네. 예를 들면 배출가스를 어떤 기업이 자기 본국에서 감소시키면 해외에 있는 지부가 더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로 했고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해서 약간 미래의 일, 언제까지 줄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위협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현재적인 위협으로 겪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지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2009년부터 일단 이렇게 쓰죠. 부유한 나라들이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로 했다. 이게 또 이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 대신 이번 회의에 물론 앞으로 이거 잘 이행하자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데 이게 이제 당장의 위협을 어쨌든 피하기 위한 거죠. 2025년까지 뭐 400억 달러를 조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계략입니다. 네, 들어보니 기후정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 위기를 막기에도 이번 회의 결과가 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번 회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가 26번째, 26번째인데도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기원은 뭐 1992년 벌써 네. 거의 이제 30년 전이죠. 이른바 리우 정상회의, 뭐 지구 정상회의 이렇게 얼스 서미트라고 부르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후 체계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개입 을 이제 막자.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맺어졌고 이 당시에 서명한 게 154개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행에 들어간 게 이제 94년이고 그 다음해부터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콥 26이 이번에 끝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협약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의정서,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했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유명한 이제 교토 의정서죠.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세 번째 당사국 총회인 콥 3, 콥 3에서 채택되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종류의 가스에 대해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만 해당했고 한국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니까. 근데 당시의 약속은 뭐냐면 90년 대비 5.2%를 2012년까지 줄인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교토 의정서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여기에 안 껴 있잖아. 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인도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왜 우리는 그러면서 탈퇴하고 2012년 이후에는 일본과 러시아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이 모여서 줄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체제 자체의 한계, 이른바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강대국 혹은 이제 부유한 나라들이 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행동하고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오늘날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인류가 좀 어리석잖아요. 예. 파국이 다 돼야 죽기 일보 직전이 돼야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폭탄 터지기 1초 전에. 또는 더 파국이 오고 나서야 그쵸. 뒷수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맞아요. 변형이 발생했는데 아프리카가 지금 접종률이 3%, 2%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노스가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에 지원하자는 말만 많았지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3차, 4차 뭐 부스터샷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참 글로벌 노스가 사우스를 도와서 뭘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약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협약의 3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구죠. 공통해 하지만 서로 다른 또 서로 다른 그래도 차별화된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통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다 차별화된 책임이다. 똑같지 않다. 이걸 가지고 각자의 능력에 기초해서 행동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이때 정해졌는데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제 글로벌한 문제긴 맞는데 여기서 이 위기를 낳은 인간의 활동, 즉 온실가스의 배출 정도가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현재적으로도 다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미국과 EU가 제일 많이 배출했고 현재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잘 개통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후적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공통해 하지만 차별화된 목표, 책임 이걸 져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의 국제체제가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2015년에 맺어졌던 파리 협정의 경우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어서 의미가 있고 또 이번 글래스고 총회는 파리 협정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리 협정이 맺어질 때 감동과 실망 이게 둘 다를 기억하고 계신데 이 협정 결과를 두고 영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조지 몽비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기적이다. 그런데 해야만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말은 어떻게 해야지 나오죠? 몰라요. 하긴 유명한 말이죠. 네. 기적이기도 하고 재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걸 했다는 것,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파리 협정의 의미는 197개국이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서 최초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하나의 약속을 했다. 이것 자체는 뭐 우리가 같이 이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92년부터 해서 이때 와서야 비로소 이게 하나의 이제 공통된 인식과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매우 큰 일이죠. 그런데 약속한 내용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협정의 주요 내용은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 대기 온도를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2.5도 아래로 유지한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네. 사실 이제 당시까지 나온 연구에 따르면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게 맞긴 한데, 예? 뭐 지금도 이게 이제 상식처럼 네, 되어 그렇죠. 있죠. 물론 1.5도 상승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2.0도 이내로 하기로 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 정도로 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때 중요한 게 이제 타임 프레임이잖아요. 네. 이거 언제 줄이느냐가 중요한데 맞아요. 미루다가 마지막에 줄이는 거는 뭐 줄일 수도 없거니와 이미 기후 위기의 그 나쁜 효과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이니까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순제로에 도달한다. 굉장히 어쨌든 느슨하게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그래도 또 이제 이 강제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각국이 알아서 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NDC라고 말하는 이건 뭐 요즘엔 다 아시는 거죠. 각국이 결정한 이제 기여분이다 뭐 이런 건데 5년마다 이제 목표 달성을 검토하고 뭐 상향 조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에 열릴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 이걸 다루었어야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올해로 미뤄진 거고. 또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파리 협정은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 기금을 제공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또 재생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로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 뭐 근데 이 파리 협정 뭐 이제 아까 이제 교토했고 이제 파리 하고 있는데 파리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거 협정을 할 때 이미 대기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도가 이미 증가해 있다는 거. 네. 이게 0도의 상태에서 2도로 막자, 1.5도로 막자라고 노력하자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이미 1.1도가 올라가 있어서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로 인한 막 문제들이 막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심각한 냉해, 심각한 가열, 해수면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데 1.5도로 막도로 노력해보자 이런 게 참 한가한 얘기처럼 보이는. 그쵸. 그러니까 미래 이 기후 위기를 완화해야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후 위기에 닥쳐서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결책을 바로 내놔야 되는데 네. 이걸 영어로 어댑테이션 적응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 적응이란 말이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건 어떻게 견뎌보자. 네, 당장의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2도 막도로 노력해보자 이게 좀 굉장히 안일하게 느껴진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래스고 물론 매번 이런 중요한 국제 총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대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번 글래스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파리 협정에서 이제 5년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하고 네. 그리고 목표가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목표를 이제 높여 나가야 되는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근데 앞에 찬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국이 제출한 목표를 다 달성한다 하더라도 1.5도는 고사하고 2.0도 상승도 막지 못할 거다. 물론 이게 그래서 또 급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어떤 시간이 없다. 그런데 또한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 이것도 어떤 막아야 되는 하여간 네. 뭐 이중의 과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글래스고 협약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파리 협정부터 글래스고 협약까지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누가, 왜 이것을 막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보았듯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인류 공통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크기는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낳은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 누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 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인류 공통의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할 게 기후 뭐 취약 지역 포럼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취약 네. 국가 포럼. 이 취약 vulnerable 이 단어 발음 영어 발음 너무 어려워서 Crime 그러게. Vulnerable Forum 그 CVF라고 200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의 48개 국가의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총회 초기에 이틀째인가 3일째 글래스고우 총회에 참석한 이 포럼의 대표들은 그냥 조약을 맺을 게 아니라 이머전시 팩트, 비상조약이라는 걸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뭐 선진국들이죠. 혹은 지금 막 경제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더 높은 수준의 NDC를 설정해라.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리고 앞서도 나온 것처럼 2009년부터 원래 선진국이 매년 1천억 달러씩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돈을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절반 그리고 아까 찬희 쌤이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을 써도 되냐고 했는데 여기 어쨌든 적응하는데 네. 현실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또 절반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이 어떤 지속 가능성 혹은 재생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 자기들만 쓰면 안 되고 지금 뭐 백신 얘기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고 이는 어쨌든 여전히 발전 혹은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기후 관련 피해 즉 환경 재앙으로 인한 이민과 난민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앞으로 맺어질 국제조약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지키고 과거에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손해와 피해 영어로는 loss and damage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보상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역사적인 정의 또한 글로벌한 정의에 네.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지만 글래스고 총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비상이라는 말은 빠졌다고 해요. 이멀전시. 네. 그리고 그냥 글래스고 기후 협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한 나라들이 요구하는 손해와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와 손해를 해결하는 문제 이미 제기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죠. 특히 작은 섬나라들이 보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왜 니들이 다 배출한 가스 때문에 우리가 다 잠겨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해달라 네. 이게 요구한 셈인데, 즉 기후 변화는 미지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 위협이다. 이걸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인 이른바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이제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기금 조성에 반대했다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슬픈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엄청난 역사적 책임, 어마어마한 보상 요구, 이거로 이어질까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환경 정의, 기후 정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맞아요. 인종적 정의라든지 젠더 정의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체제 자체가 과거의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다 보상하면 현 체제를 다 무너뜨려야 될 수도 있는. 네. 물론 그냥 무너뜨리는 맞아요. 건 아니지만 그 대형 박물관 가보면 전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훔쳐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반환 요구가 제대로 되면 종잡을 수 없죠. 옛날에 네. 그 뭐죠 네. 토니 블레어 시절인가요? 네. 영국의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제 사과했는데 말로만 사과했죠. 그럼. 근데 그 피해를 도대체 물론 그 피해를 계산할 수나 있는 것인지부터 그렇죠. 그거를 보상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뭐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른바 이제 CVF 기후 취약 포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48개국이고요. 근데 이제 전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인구가 12억 명이고 현재 인류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전체 배출량의 5% 정도밖에 책임 없어요. 그래서 이 틈에 잠깐만 이른바 이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후 위기, 그러니까 그 대기 온도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어쨌든 계속 누적시켜온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1850년부터 많이 계산하는데요. 1850년이니까 뭐 사실 영국은 좀 빼주는 셈이 돼버렸는데 영국은 그 이전부터 많이 배출했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많이 이제 진행됐을 때부터 현재까지로 보자면 미국이 5천억 톤이 좀 넘습니다. 중국은 뭐 3천억 톤.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1,700억 톤, 브라질이 1천억 톤, 그리고 이제 인도가 800억 톤, 영국이 700억 톤. 인도가 영국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1인당 매출로 따지면 영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훨씬 어쨌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출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후정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하던 나라들은 확 적게 써야 되고 네. 배출을 못하던 나라는 오히려 배출을 늘리는 게 기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을지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 이제 뭐 탄소 예산 얘기할 때 다시 네, 해보죠. 네. 한국은 몇이냐? 22. 그래서 총 배출량은 인류 총 배출량 2조 5천억 톤의 1% 미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고 우리가 또 문제가 있는 건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 가장 빠르고 네.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다는 거. 우리나라 지금 산업 구조라든가 네. 이 전환의 발전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게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정말 문제입니다. 심각한 네. 문제에 처해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석탄과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선진국들의 태도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막바지에 중국과 인도가 반대해서 석탄의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뿐만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같은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쓰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석탄만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석탄 퇴출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가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중국과 인도, 물론 한국도 지금 뭐 사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영어, 인도가 phase out, 역시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곳이라서 phase out이 아니라 phase down으로 바꾸자. 뭐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종식이 아니라 감축 정도, 뭐 네. 퇴출이 아니라 좀 줄이는 정도,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물론 이거는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건데.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인도가 이런 수정 제한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석유만이 아니라 모든 화석 연료를 페이즈 다운하자. 모든 화석 연료, 특히 선진국에 의한 모든 화석 연료의 이제 감축을 제안했죠. 네. 근데 영국 정부 등이 어쨌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뭐 이거 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석탄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쓰니까 이제 없애자고 하는 이런 꼴인데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등의 감축은 미국 등 부유한 나라들의 배출량 감소 부담을 이제 더욱 크게 할 것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리어 미국은 글래스고 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하려고 하고 영국은 또 북해에서 새로운 유전을 또 연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배출해 놓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이 해왔던 생활 방식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기후 위기에 대응할 때 치러야 되는 부담과 희생은 전부 가난한 나라들한테 전가하는 네. 이런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일컬어서 카본 콜로니얼리즘, 탄소 식민주의다. 식민주의가 이게 20세기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탄소 식민주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알다시피 탄소 예산이란 말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기 온도를 일정한 도, 뭐 2도씩의 탄소 예산도 있고 1.5도씩 탄소 예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쓰는 1.5도 상승 이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탄소 배출의 상한선을 보통 탄소 예산이라고 네. 하잖아요. 탄소 몇 기가톤 이렇게 표현되는데 현재 기준을 삼고 있는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이 420기가톤 네. 이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42기가톤이 배출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거를 시계로 한 거 보니까 그동안에 또 많이 썼잖아요. 네. 시계로 보니까 7년 7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환산 톤을 시계로 볼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대선 2번 하면 탄소 예산 끊어진다. 근데 지금 후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탄소 식민주의라는 게 가난한 나라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해야 될 탄소 예산을 부유한 나라들이 다 써버리고 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말도 생각나고 또 강탈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부정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역사적인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부르는 현 체제가 성립되고 지속되는 과정 자체가 부정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생태적인 전환은 곧 사회적인 전환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 뭐 지금은 다 너무 많이 쓰고 익숙한 말인데 이제 원래 70년대 후반에 노동운동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강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예를 들면 뭐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게 뭐 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걸 가져올 텐데 예를 들면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퇴출하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네.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게 이제 가장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문제의식이고요. 뭐 이것이 확대되어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지고 희생당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과 집단 혹은 지역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에너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제 탄소세, 뭐 탄소 배당도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뭐 저소득층의 피해를 이제 더 많이 입게 되고 그래서 뭐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탄소 배당을 해서 뭐 부담이 아니라 일정한 취약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거고. 또한 글로벌한 차원의 정의 문제가 있죠. 이거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룬 네.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기후 위기가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라는 게 이제 뭐 산업화의 결과이죠. 뭐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이제 차별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지역이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뭐 맞아요. 물에 잠기는 이제 작은 섬나라가 너무 이제 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게 현실입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화석 연료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책임이 크지요. 하지만 뭐 화석 연료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꼭 에너지 생산 기업만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다 넓게 여기에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 제시한 그린 뉴딜 정책 속에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집단에게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장 그 현격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과거에는 생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심지어 서로 갈등을 빚거나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했는데 생태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 세력과 체제 전환 또는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세력이 수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새 뭐 이중적 전환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 전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태적 전환도 불가능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생태적 전환도 가능해진다. 네. 이런 인식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에 확확 박히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좀 더 생태적 사회로 나갈 수 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불평등한 체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그래도 좀 더 살려면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즉 성장을 해서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반면에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결국 이 불평등한 체제 자체를 바꿔줘야지만 성장의 유혹을 덜 느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득 보장이 네.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또 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글래스고 콥 26은 사실 또다시 과제를 미룬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유명한 환경 운동가들이 정리한 건데 사실 이제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볼 거예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모든 정상회의나 총회와 유사하게 글래스고 콥 26도 흘러갔는데 우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렇다는 얘기를 빡빡 터뜨립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핵심은 좀 빠져 있는 이제 모호한 얘기들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서로 이제 우선시하는 의제들을 이제 내놓죠. 이쪽은 석탄 뭐 퇴출하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당장 우리 기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충돌하는 의제고 물론 세계 언론들은 뭐 세계 언론이라는 게 주로 이제 선진국의 언론들인데 개발도상국의 의제를 이제 무시하죠.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전 세계 기후 운동가들이 또 모여서 항의 시위를 막 네. 벌이고 있고 물론 이것도 언론에 아주 잘 보도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언론들이 좀 다루고 그리고 또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억만장자들이 딱 나타나서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또 합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게 자기들이 세금을 회피해서 번 돈에 비하면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기부를 하면 세금도 또 줄죠. 언론은 또 여기에 또 흥분해 줍니다. 뭔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날 때쯤 되면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니 네.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야 너희들 이거 그냥 갈 거야 집에?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해야지. 그래도 이게 사람이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어떻게 너희들 원하는 것만 되겠어. 뭐 익숙한 얘기죠. 그리고 선진국이 승리한 채로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회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전 세계 그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중국이야. 중국을 때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진국들이 약속한 돈 안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비난하지 않고 그다음에 석탄 아니라 석유, 가스 이런 것도 퇴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거리로 삼지 않고 중국과 인도가 반대해서 석탄이 잘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끝맺는. 네. 국제 정치에서는 그 중국하고 인도가 서로 갈등인데 이 탄소 배출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한편으로 공격받고 있군요. 이게. 씁쓸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 글래스고 갔던 분들 우리 또 한국 그 참가단이 또 조직이 돼갖고 네. 몇 개 뭐 민주노총이나 몇 개 정당이 함께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가장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기가 멸종반란의 고향이잖아요. 영국이. 네. 이 거리를 뒤덮는 이 멸종반란 청년들, 음. 이 또 청소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 인상 깊었다, 임프레시브했다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대중의 저항, 네. 사람의 저항 이런 게 결국은 이런 아무 자각이 없는 이런 체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도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 for Future죠. 예, F가 3개가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 행동의 날 같은 것도 있었던 이런 커다란 항의 시위들이 있었던 게 대중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전 지구적인 시스템과 싸울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민중의 연대랄까 늘 하는 말이라서 언제는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글래스고 콥 26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뭐 앞에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주권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 체제에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지역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유엔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국가 간 연합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걸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기후 위기 같이 강대국 혹은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인 일에 대해 그 나라들이 먼저 나서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먼저 나서게 하는 것은 두 가지 힘일 텐데 하나가 이제 방금 찬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대중의 저항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과거 이제 비동맹 운동처럼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이 힘을 모으는 것인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또 하나 기댈 것이 이제 객관적 사태인데 아까 찬희 쌤이 인간이 참 어리석다. 슬프지만 사태로. 돌이켜 보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지 않았다면 네. 가장 큰 뉴스가 뭐였을까? 뭐 기억하시는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WHO가 선언한 게 3월 11일이잖아요. 근데 1월, 2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캘리포니아 산불이 맞아요. 큰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이제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현재 위협. 그랬을 때 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노출될수록 뭐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일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뭐 자기 집에 불났어와 같은 상황에 맞아요. 처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렇게 딱 긍정적 방향으로만 가진 않겠죠. 극우 포퓰리즘처럼 쟤네들 때문이야라든가 아까 나온 것처럼 중국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희생양 찾기 시도는 계속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래로부터 대중의 저항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객관적인 위협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열릴 콥 27 네. 이게 어떻게 될지가 또 주목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열리는군요. 네, 오늘 이렇다 243회에서는 얼마 전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콥26의 결과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생태적 전환이 사회적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정의는 사회정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기후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 243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